자, 화학계에서는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스피드업 시키는 정촉매와 천천히 이르게 하는 두 촉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효소는 정촉매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효소들은 이 소위 말하는 정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 뿐이고, 이 화학 반응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것 뿐이고, 간혹가다 화학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천천히, 그런 개념, 비슷한 개념의 일을 하는 효소가 있기는 하나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우라늄 같은 거는 엄청나게 반감기가 길거든요. 그래서 1억 년, 반감기 1억 년 이상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합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얼마든지 몇십억 년 된 물질도 그런 식으로 반감기 계산으로 연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촉매 없이도 생길 수 있는 대사작용.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 반응, 동화 반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왜냐하면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제 7강에 이제 그러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발적인 반응이라도, 그냥 에너지를 방출하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도 그 이유가 효소가 없이는 이게 일어나기 힘든 시간적인 문제죠. 이게 있긴 한데, 굳이 예외를 따지자면 모든 ATP 가수 분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ATP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ADP와 이제 인산으로 가수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핵산 같은 경우도, 특히 RNA 핵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쪼개버리는 가수 분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가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에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같이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쁜 그림,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같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로 보면 그곳을 풍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 설명을 할 때 I like it. 이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는,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다른 분반, 약대 분반에서는 그런 문제가 벌써 2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가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 갑자기.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 물리학과 분반에서는 그 문제 제가 언급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 문제가 좋다. 누가 문을 잠궜어? 뭐지 이거?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들고 막 찍으면 그럼 그때 가서 는 이렇게 포즈 취하고, 글쎄, 전혀 모르는 생명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스스로 알게 되겠죠. 어떤 부분을 흥미가. 그러니까 각자의 흥미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과학을 모르는데 관심이 있다. 근데 가장 하수적인 접근 방법은 생명과학을 알고자 할 때 그냥 무조건 일단 편하다고 일단 외워버리려고 하는 게 가장 하수. 절대로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여러 분야 중에서 본인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특히 생명과학의 발전은 사실은 생명을 원래부터 공부를 하던 그 고인물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 물리나 화학을 공부하던 사람들, 우리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서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접목을 해봐. 그런 데서 발전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든 어떤 관념적으로든. 그래서 다른
다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참 항상 이것이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얘기인데,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 동화 반응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 이화 반응을 같이 일으켜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수반이 돼야 돼, 이건. 그것을 조금 괜히 있어 보이는 말로 반응 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오늘 올려놓은 강의 자료에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효소가 한다는 얘기지. 자발적인 반응과 비자발적인 반응을 동시에 자기가 일으켜가지고서 불러들여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동화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을 꼭 수반하지 않아도 되지. 맞아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를 이제 구성을 복잡한 여러 가지 중구난방 엔트로피가 훨씬 높은 막 자유자재로 떠돌아다니는 물질들을 모아가지고서 낮은 상태로 이루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엔트로피가 일단 생명이 세포라는 하나의 구조, 복잡한 구성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낮아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얼핏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전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론은 크게 전체를 보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딴 곳에서 엔트로피를 훨씬 높이는 그런 반응을 수행을 해서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 그러면 우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엔트로피는 계속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 같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세포막 자체는 이따가 보겠지만 이 소수성 물질, 비극성인 물질들은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이 극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친수성이면 극성. 걔네들은 통과를 못하지, 세포막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포막에다가 마치 세포막이 무슨 밀크 초콜릿이라면 그 밀크 초콜릿에 알몬드들을 그냥 마구 박아 놓는 거지. 그 알몬드 한 알갱이들이 하나의 이 수송 단백질 역할을, 예를 들어서 포도당만을 전담해서 포도당의 통로 구실을 해주는, 너 포도당 너 친수성이니까 못 들어오지. 세포막.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 일로. 하고, 또 다시 어떤 아미노산, 특별한 아미노산, 너 일로 못 들어오지. 또는 못 나가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거기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송 단백질은 포도당만을 인식하고 결합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고, 또 다른 단백질은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만을 인식해서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효소의 기질 특이성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표현은 아니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도라고 이거 사실은 원래 원적격인 클라우시우스 엔트로피 개념에서는 이건 무질서도라고 사실 언급을 해요, 이게. 다만 무질서도가 뭐야 도대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볼츠만 엔트로피 개념은 이것을 확률적인 역학관계로 설명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게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이 무질서도라는 것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이 클라우시스 엔트로피 개념은 이것을,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이 엔탈피 같은 것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공식 엔탈피 델타 H 같은 것으로 이동으로 표현을
해석을 또는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고, 요 볼츠만 엔트로피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어떤 입자들이 어떤 전체를 움직이는데 그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그 움직임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를 저도 하지만 제가 뭘 알겠어요. 제대로 알려면 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괜히 그런 식으로 요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엔트로피란 뭐냐, degree of disorderliness라고 해서 확실히 각인된 무질서도의 척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좀 제대로 얘기해서 확률적인 어떤 입자들이 움직이는 어떤 특정한 움직임에 대한 확률이다 해서, 그게 그래서 벽돌 얘기도 그런 방식에서 설명을 다른 각도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벽돌을 트럭 위에서 던지는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일 확률이 높아, 아니면 막 이렇게 산계될 확률이 높아, 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끝이야 벌써? 오케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아까 이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왜 생명시간에 수크랄로스에 대한 예를 지금 드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냐면 이것은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 또 나오는 얘기죠.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래서 설탕은 인식을 하고 대사해서 분해하는데 엄청나게 비슷하게 생긴 수크랄로스는 효소가 인식을 확실하게 딱 하고서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크랄로스를 만든 회사에서는 엄청 달고 칼로리는 하나도 살찌지 않습니다,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쥐에다가 실험해봤는데 쥐가 죽더라고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환경단체에서 쥐가 죽더라고요 하는데 실험은 수크랄로스를 쥐에다 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쥐가 평생 먹어도 모자랄 만큼의 양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그건 뭐 수크랄로스 아니라 밥 먹여도 죽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쪽 또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는 말도 안,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라는 개뻥을 치고, 왜 없겠어 해서 뭔가 있겠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서로 항상 그런 식으로 이런 균형을 이루고, GMO도 마찬가지죠. 안전하다는 것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도 뻥이고 과장이고, 전부 다 위험하다는 것도 뻥이고. 그래서 자, 메가당 뭐 그냥 지나가고, 젖당 그냥 지나가고, 올리고당에 있어서는, 흔히 우리가 올리고당 하면은 건강에 좋은 설탕의 대안으로 인식이 되기가 쉬우나, 실제적으로 올리고당을 합성해서 만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체라든가 또 다른 생명체들에서 올리고당을 만들잖아요. 뭐 억울할 일이지.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올리고당을, 일단 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기능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녹말 같은 것들, 양분의 저장용이잖아. 글리코겐도 마찬가지고, 글리코겐은 동물에서 마치 녹말처럼 먹다 남은 포도당들을 주섬주섬 다시 합성해서 녹말처럼 간에다가, 근육에다가 저장해 놓은 에너지의 저장용. 또 다른 방식의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 탄수화물의 이용은 이런 딱딱한, 또는 이런 셀룰로즈 종이처럼 이런 것들처럼 구조적인 스트럭처를 제공해주는, 그런데 그 양대 산맥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와서 훨씬 더 인식을 이해를 하게, 이거는 그거하고는 또 결이 다른 또
탄수화물의 또 다른 이용법이네? 이거예요, 이거. 마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네임택이나 무슨, 이름표식으로 나는 누구야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막을 표현하는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몬드들이 이렇게 막 무수히 박혀 있단 말이죠. 이런 수송체 또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이들이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예외 없이, 이들은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모자들을 쓰고 있어. 왕관처럼 생긴 모자들을, 이들이 전부 각각의 무슨 마른 원, 사각형, 삼각형들이 각각이 하나의 단당 요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것을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지. 다당류처럼 몇백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당류나 단당류처럼 작은 개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올리고당으로 이걸 합성을 해내는 겁니다. 왜?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위에다가 붙여넣는 거지. 왜? 더듬이가 이들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너 누구야 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백혈구. 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그래도 잡아먹는 이 백혈구 같은 친구들이 돌아다니다가 얘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침입한 세균인지를 얘들이 어떻게 알고 잡아먹을게요. 딱 보고 관등성명 뭐라고 대답하면 오케이. 넌 우리 편이구나. 하다가 더듬 얘가 눈이 없잖아. 백혈구가. 더듬 하고 가다가 관등성명 하는데 대답이 없네.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꿀꺽 잡아먹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또는 발생 과정에서도 자기들끼리 같은 종류의 세포들끼리 어떻게 알고 자기들끼리 모이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인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식 표지 있잖아. 적혈구에만 있는 특별한 인식 표지. 어떤 형식의 올리고당이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A형 적혈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당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B형 적혈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 아무것도 없으면 민자 그러면 O형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왜 중요하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형을 가지고 있는 A형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근데 B형 적혈구 피가 들어오면 백혈구들이 돌아다니다가 뭐지? 내 거 아니네? 그로 파괴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수혈을 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얘네 미팅 나가서 괜히 쓸데없이 말을 붙일 거 없으니까 무슨 혈액 되게 님의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올리고당은 무슨 형이세요? 라고 묻잖아. 그래가지고서 자, 그게 다 인식표지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당류. 자, 여기 이 다당류의 이 두 개가 바로 아까 언급한 저장용, 에너지의 저장용 당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식물이 만들어낸 것이고, 글라이코전, 글리코겐이라고 둘 다 되게 흡사해요. 생긴 게 매우 흡사한데, 이것은 동물이 식물 보고 배워가지고서 우리도 저장하면 좋겠다 해서 마치 녹말처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나머지 세 개는 각각이 예를 들어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키틴 또는 발음이 카이틴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이루는, 또는 갑각류나 바퀴벌레나 하는 곤충들 밟으면 와지직 소리가 나는 애들, 그들은 그 소리를 내게 하는 장본인 바깥쪽에 있는 껍질, 우리는 그것을 외골격이라고 하죠. 그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균의 세포벽.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구조적인 구조당입니다. 재밌는 것은 녹말과 셀룰로즈, 식물이 둘 다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는 저장용, 에너지의 저장용이고 하나는 구조, 세포벽의 성분인데 이 두 개가 다 포도당의 중합체라는 얘기지. 그거 아는 것도 아닌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는 야들야들한 나의 최애 아이템인 무슨 감자 프라이드 그걸 까먹냐? 감자튀김을 만드는 원료. 또 하나는 우리가 씹어봤자 소화가 되지 않는 셀룰로즈. 이렇게 됐을까? 가 바로 아까 얘기한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사라고 간단히 얘기해서 요 위에 보이는 것이 녹말의 구조이고 녹말의 일부 구조,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셀룰로즈의 일부 구조입니다. 둘 다 똑같이 포도당들이 쫙 아까 그 얘기한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얘는 녹말은 어떻게 돼 있어? 그것을 구분을 훨씬 더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그 각각의 하나의 포도당에 마치 코어에 해당하는 요 하이드록실기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요 녹말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각각의 포도당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무대를 보고 객석을 향해서 전부 나란히 서 있는 듯한 그런 것이고, 셀룰로즈는 서로 간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녀석은 무대 앞을 바라보고 있고 한 녀석은 엉덩이를 지금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알파 결합과 베타 결합의 이 글리코시드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셀룰로즈는 소화를 못 시키느냐? 효소가 없어서 그렇지 뭐.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 이것도 우리가 효소를 만들어냈었다면 여기를 딱 보고 딱 끊어버리는 효소가 있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우리 침 안에도 있잖아. 그 에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이걸 못 건드린단 말이야. 찌질하게. 똑같은데 말이야. 그럼 가서 그냥 싹둑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효소는 기질의 특이성을, 그 구조를, 그 미세한 구조를 인식을 하고서 이건 내 거 아님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셀룰로즈를 활용을 못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원시인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마치 지금에 있는 초식 동물들처럼. 왜? 우리의 장내 미생물 중에 하나 중에 미생물들은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이 효소를 가지고 있는 미생들이 많거든.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조금 누구를 초빙을 했었으면, 옛날엔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맹장 안에다가 장내 미생물,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를 같이 더불어 데리고 살다가 갑자기 변심을 해서 먹고 살만해진 거지.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 방 빼. 이달 말일까지 방 빼세요 하고 전부 쫓아내가지고서 더 이상 종이 씹어 먹고 살 수 있는 운명은 안 된 거지만, 굶어 봐야지 이제. 그럼 다시 돌아와 줘 하고 이제 종이 씹어 먹고 살 날이 올까? 자, 카이틴은 셀룰로즈와 매우 비슷한데, 그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베타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세포벽, 그 다음에 외골격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해요, 셀룰로즈. 그 다음에 펩타이도 글라이칸은 세균의 일단 왜 이 이름이 펩타이도일까? 펩티도. 아미노산들이 중간에 많이 삽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지금 현재 알고 있으면 되고, 지질로 슉 넘어가면, 자, 대체적으로 탄수화물은 전부 극성이거든요. 왜? 산소가 많잖아.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 산소 때문에 전자의 탐욕을 막 표출하는 그 산소 때문에 이 친구는 극성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지질은 반면에, 일단 지질은 그럴 일이 별로 드물기 때문에 전부 비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인 물과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소수성인 것이고, C가 갑자기 왜 나오니? 한 5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지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 기름덩어리와 오일, 식용유 같은 그런 걸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그 일종이고, 그 다음에 왁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등등이 있는데, 일단 지방 먼저 살펴보면, 아까 그 탄수화물을 표현하던 그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 이 탄수화물은 예를 들어서 단당류의 중합체잖아. 탄수화물. 지방은 지방산의 중합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산이 그럼 뭐냐?
아까 탄수화물 하나의 단당류를 표현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듯이 모든 지방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요 n이 몇 개냐에 따라서 탄소 개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대표주자, 하나의 지방산의 대표주자, 여기에 CH2가 엄청나게 즐비하잖아요. 이들은 이 부위가 전부 소수성 부위라는 얘기죠. 탄소 아니면 수소잖아. 이것을 탄화수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구조를 가진 것이 대표적인 물질이 석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탄화수소에다가 딱 끝나는 마침표는 어떻게 찍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요걸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요 부분이 얘 때문에 약간의 극성을 띨 여지는 보이나, 워낙 대세가 이만큼이 전부 소수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산은 소수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이래서 구조적으로 소수성이구나. 지방은 뭐야? 이것들이 세 개가 모여서 각각이 이 축합 반응인, 이제 이름이 달라진 거지. 같은 축합 반응인데 이름을 아까처럼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지방 특유의 축합 반응인 에스터 결합이라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지방산 자체가 여기에 이 결합에 따라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뭐냐?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거죠. 탄소들 간의 이중결합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중결합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시스, 트랜스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탄소 이중결합을 사이에 두고 요 두 개의 탄소가 요 탄소의 이 판의 위쪽에 지금 배열이 되어 있느냐? 이러면 요것은 시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들이 엇갈려서 이쪽으로 있고 한쪽 탄소는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서 있게 된다면 이것은 트랜스, 이중결합이 되는 건데, 이 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둘 다, 이 두 개의 이중결합 사이로 탄소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시스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트랜스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트랜스? 이중결합 사이고, 이들이 둘 다 위쪽에 표현이 있으면 시스이고, 한쪽이라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 탄소가.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지만 이게 둘 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생명체 안에서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모든 이 탄소 이중결합은 시스의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효소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 이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효소들이 한 방향으로만, 시스 방향으로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트랜스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산은 없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든 이중결합들이 이 시스의 형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두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각도가 좀 이렇게 휘어 있잖아, 꼬리가. 무슨 영화 찍냐? 이렇게 각도가 딱 휘었는데 만약에 이중결합이 한 두어 개가 더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꼬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딱 휜 게 아니라 전갈꼬리가 될 거야. 계속 같은 각도로 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불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얘가 하나의 지방산이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 아까 이 포화지방산은 그냥 요만큼의 면적만 차지하면 끝이야. 그런데 얘가 불포화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더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서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전부 다 식용유, 액체인 거야, 상온에서. 동물성 기름, 비계, 상온에서 고체인 이유가, 또 동물성 기름으로 만들어낸 버터가 상온에서 고체인 이유가 그런 거죠. 동물에서는 이 지방산들을
대부분 포화지방산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체인 것이고, 면적을 조금만 차지하니까 촘촘하니까 전부 이렇게 딱 이 축약이 압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식물은 이 불포화 지방산들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액체 형태로, 왜냐면 공간을, 같은 분자들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물과 이 얼음의 비율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인데, 뭐 그렇다 쳐. 왜 너는 왜 그렇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꼭까지 시스 형태로만 안 만들고 좀 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번은 시스로, 한 번은 트랜스로, 한 번은 시스로, 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굳이 액체 형태 불포화 지방산이 꼭 만 있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게 꽉 막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효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건 이제 좀 이따 트랜스 지방 얘기할 때 합시다. 그래서 이 에스터 결합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세 개의 지방산이 여기서 물을 빼낼 수 있는 이제 잠재 능력을 가진 세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요게 요 셋과 결합을 하게 되면 물 세 분자가 동시에 빠지면서 여기서 이런 결합이 요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성 지방으로 잘 알고 있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 단위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의 기본 단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걸 훨씬 더 확장해서 크게 버릴 수 있는데, 지방은 여기서 끝. 그냥. 그러니까 지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 꼬리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그래서 보통 12개에서 20몇 개 정도 이 탄소가. 그러니까 지방은 그래서 허경환이 지방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구조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지방을 만든 지방산들의 이 특성이 불포화 지방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럼 전부 이렇게 이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버터,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원조가 이제 마저린인데, 마저린은 무엇을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버터를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버터인데, 버터는 너무 딱딱해. 항상 이 마이크로 오븐에 녹여야 조금 오래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 버터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식용유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을까? 식용유도 좋긴 한데, 물을 빵에다 발라 먹을 수는 없잖아, 식용유를. 그래서 이게 버터처럼 그렇게 편리한 그런 식용유 베이스에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지금 현재 불포화인데 이것을 조금 더 포화도를 높이면 될 거 아니야. 딱딱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 수소 첨가하는 하이드로제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가린을 만든 거예요, 마가린을.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생체 내 효소한테 맡겼다면 깔끔하게 이것을 처리를 했을 텐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이걸 첨가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중결합은 갑자기 이 행태가 변해져서 양성이, 이게 항상 시스 형태로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지방이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없는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생겼구나. 근데 이게 어쨌다고? 그러면 되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먹어. 전부 트랜스 지방이 첨가된 물질 보니까, 음식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몸에 나쁘다는 거지. 포화지방이 왜 몸에 나쁘냐 하면은, 포화지방은 딱딱하니까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니까 이게 혈관에서 많은 과도한 양의 포화지방이 혈관을 돌다 보면 얘가 혈관을 막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그런 게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건데, 얘는 그보다 더 심각하대잖아. 트랜스 지방은. 특히 이 분야에서, 이 두 개에서. 얘는 왜 그럴까? 트랜스 지방이 뭐 어쨌다고 혈관을 막아버리고 간까지 얘는 가가지고서 간을 망가뜨릴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까? 근데 이제 얘가 그 이유가 사실은 뭐하고 또 이제 결부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수크랄로스하고 똑같은 맥락의 사실 문제입니다. 수크랄로스 뭐라 그랬죠? 제가 무슨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라 그랬어? 효소와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크랄로스로 대체장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단맛. 우리의 멍청한 미각세포는 얘가 설탕인 줄 알고 심지어 설탕보다 훨씬 더 혹해가지고 와 달다 하고 뇌에다가 가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분해하는 효소는 아 이거 설탕 아님 하고 던져버리니까 우리 몸을 그대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소가 특이적으로 얘를 인식한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맥락의 문제가 생겨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왔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딱 보니까 얘는 뭔 이상한 듣보잡이 들어온 거지. 너 뭐야? 그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지.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진화시킬 만큼 우리가 오래 살지 못했어.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럼 이따만 거대한 지방 덩어리가 분해되지도 않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막 막아버리고 그러겠지?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겠지. 간은 왜 어쩌자고. 잉여 지방은 간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서 간아 부탁해 하고 간에다 보내버리면 간이 이걸 분해해가지고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간도 뭐야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분해 못하는, 그럼 간에서, 쌓여가지고서, 거기서 민폐만 끼치고 있다가 간 질환을 유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똑같이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 문제는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 똑같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서 기인한 그만큼 우리 효소는 엄청나게 까칠하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얻고 가는 거죠. 자, 인지질은 별게 아니라 인지질은 이 그림을 보고 한마디로 자, 인지질 뭐 특별한 것 같지만 아까 봤던 지방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의 애입니다. 아까 지방은 여기서 요 글리세롤 모듈에서 지방산이 3개가 와서 붙었었잖아요. 갑자기 왜 2개밖에 안 붙었은 거? 요 하나가 여기 OH자리 하나가 여기서 이 딴짓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딴짓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려는데 얘가 없어 이제 나는. 얘는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이쪽으로 올라가지고서 이상하네. 인산이라고 하는 나 새로운 친구 사귀었다. 뭐 인산이랑 놀고 있는 거지. 인산이랑 에스터 결합을 맺어가지고. 근데 인산하고 이제 얘가 여기 하나 붙으려고 했던 지방산은 닥쳤던 개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 문제는 얘하고 사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문제가 얘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친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산은 또 다른 끼리끼리 논다고 또 다른 친수성 물질을 또 여기다 얘 일로 와 하고 또 여기다 갖다 끼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가 하나 또 쌓이고 해서 친수성의 산이 여기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의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친수성 부위가 여기 생길락 말락 요 부위에서 있을락 말락 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 이 거대한 대부분의 대세인 소수성 부위가 이걸 다 커버쳐 주기 때문에 크게 큰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얘는 이제 거의 5대5로 친수성과 소수성이 5대5로 지금 쌍벽을 이루게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친매성을 끝판왕이 돼버린 거예요. 양친매성이라는 것은 엠피필릭이라고 해서 소수성과 친수성이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수라 백작을 양친매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얘네들을 505개를 물에다 풀어놓으면 저절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왜냐면 얘네들은 물하고는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고 그놈의 엔트로피가 뭔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 이쪽은 문제없이 물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동적인 이중 구조가 생명을 이루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됐다는 얘기죠, 썰이. 그래서 세포막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요것을 가만히 보더니 이제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인공적으로, 물론 자연적으로도 생명체 안에서 발생하긴 하는데, 훨씬 더 이제 인공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이거 엄청나게 쓰죠. 라이포솜, 리포솜으로 곱게 먹어요 하면서 막 여기다가 화장품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피부에다가 딱,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자체가 세포막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스르르 하고, 피부 표면을,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포솜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사실은 인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추세, 어떤 정도냐 하면은 인공적으로 이런 라이포솜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파이저에서 개발하는 코로나 RNA 백신 만드는 건 좋긴 한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주사하면 어떻게 들어갈 거야? 라이포솜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왜? 얘가 핵산이란 말이에요. RNA든 DNA든 핵산은 엄청나게 친수성이거든. 세포막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전달하면 얘는 쑥 세포막으로 들어가 버리지. 들어간 다음에 얘는 해체돼서 들어가서 지 할 일을 하는 거고. 비단 그런 RNA, DNA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약들이, 약품이 친수성인 그런 약품들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게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이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폭탄을 실었다고 칩시다. 세포를 파괴시켜버리는 폭탄을 실었어. 이거 어디다 써먹으면 좋을까? 그리고 겉에다가 뭘 다룰까? 여기다가 암세포가 인식하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암세포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마커라고 칩시다. 그럼 암세포가 얘는 탁 결합해서 하고 끌어들이는 어떤 요거를 딱 달아가지고서 세포 안에다 집어넣으면 암세포 특이적으로 암세포만 찾아가가지고서 철커덕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폭파해버리는 암세포 특이적인, 이게 바로 표적 항암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라이포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정반대로 이런 어떤 약이, 물질이 너무 소수성이라서 제대로 전달이 되기 힘든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이 소수성 차에다 끼워 넣어가지고서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고, 활용 방도가 우리의 상상력 나름 정도로 활용하기가 편한 거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이렇게 생긴 지질의 일종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부터.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 물질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세포들이, 우리 호르몬이야 뭐 가지고 호르몬을 만드는 따로 분비샘들에서만 만드니까 일반 세포들이 그거 가지고 알 게 뭐야, 내가 알 바 아닌데, 일반 세포에서도 이 인지질 이중층에 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콜레스테롤들이 박혀 있지 않게 되면은 마치 이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이 박혀지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처럼 너무 힘없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 세포막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줘야 된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다만 너무 많이,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이것을 만들거나 또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또 중요한 지방 중에 하나가 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정도 되면 오늘 충분히. 그래서 요 탄수화물과 일단 지질만을 일단 1부에, 다음 시간에 이제 2부에
단백질과 핵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러한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찍 끝났네. 좋네.